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거꾸로 들었네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뭔가 돌직구쇼 분위기가 어제와 다른데 직감하셨죠? 눈치채실 분들 많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방송 2년 반 만에 새로운 세트로 오늘 개비했습니다. 새 세트를 공개합니다. 자, 저희 뒤로 창문도 설치했고요. 조명도 있고 소파도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새로워진 세트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돌직구 앞으로 날려드리겠습니다. 새 주를 여는 새 세트에서 새로운 방송 돌직구쇼. 오늘 조간신문에는 어떤 소식이 실렸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파리 동시다발 테러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난민 위장입니다. 난민 위장. 난민 위장 침투가 현실로 드러났다. 포용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요. 유럽은 현재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테러범 7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1명이 난민으로 위장한 채 파리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유럽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벽을 닫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두 번째 파리 테러의 키워드는요, 여행 경보 발령입니다. 정부가 프랑스 전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테러 대비는 현재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이번 테러로 국내에서도 테러 경계령이 내려진 셈인데요. 정부는 프랑스 전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한 한편 출입국 심사와 테러 취약시설의 경비를 강화하는 등 대테러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테러로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엔 파리가 아니라 광화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심장부 광화문에서 무법천지 7시간 동안 무법천지였다. 조선일보 1면은 주말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를 무법천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하고 있는 이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위에 한 시위 인파가 경찰 버스에 다가서더니 경찰 버스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요. 이 시위 여성은 경찰 버스를 폭파하기 위해서 경찰 버스 주유구 가까운 곳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불 붙은 종이가 주유구로 들어가지 않아서 버스에 불이 올마붙진 않았습니다. 경찰 버스를 폭파하려 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라는 구호가 등장했던 이 주말 시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는 무법도시, 그런데 경향신문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네요. 물대포 맞은 68세 쓰러졌는데도 경찰은 15초간 계속 조준 발사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토요일 서울 종로구청 부근에서 농민 백모 씨가 물대포에 얼굴과 상반신을 정면으로 맞고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대들은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물대포가 15초간 백 씨를 겨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 있었던 도심 시위가 불법 시위의 성격이 짙은 것인가, 아니면 경찰의 진압이 너무 폭력적이었냐, 의견이 분분한데 오늘 돌직구쇼에서 이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있습니다. 한겨레 정치면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문쪽 대표직을 그래도 좀 유지한 채, 하지만 비주류는 대표직 내놔라. 야당의 난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 측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는 총선 승리 힘들다, 문재인 대표직 물러나라 라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흔들리는 대표직,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용만 두산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최태원 SK회장, 면세점 대점. 저는 이 기사에 이런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신세계와 두산은 환호, 롯데는 침통, SK는 침묵. 롯데가에 따르면, 정부에 따르면 오너와 직원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데 과연 이 면세점 대전의 결말이 어떻길래 롯데가는 울고
부산은 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잠시 후 저희 도시구쇼에서 불붙은 이 면세점 대전의 그 결말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인데요. 어떤 만평일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만평이죠.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프랑스의 똘레랑스 정신이 이번 테러로 희생됐다. 테러로 희생된 똘레랑스. 박용석 만평은 이 총성 자국이 IS를 형성하는 만평으로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이 테러 이야기, 그리고 광화문에서 있었던 주말 시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돌직구쇼에 긴급한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새로워진 세트에서 보내드리는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차례대로 보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발생한 뉴스 속보부터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는 이와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평양에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유엔 소식통의 취재 결과 오늘 뉴스 속보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전격적으로 북한, 평양을 방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평양을 방북할 시에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그 가능성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들려드리기에 앞서 이 반 총장의 이번 주 전격적인 북한 방북,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김정은을 만나서 과연 어떤 타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이 속보 여러분께 가장 발빠르게 오늘 돌직구쇼에서 처음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전부터 북한 간다 했는데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이 와중 이번 주 안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북한다는 것은 반 총장 이거 대선 나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마도 그 북한 방문은 예정이 돼 있었는데 테러가 발생 한 시점과 아울러서 하필 이때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예정돼 있어서 금주 아까 오늘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금주에 이제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와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큰 돌파구가 마련될 걸로 봐서 아무래도 큰 선물 하나는 가지고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선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차기 대선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큰 변화와 함께 아무래도 반기문 대망론이 큰 힘을 얻게 되겠죠.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번 주 전격적으로 반 총장이 평양을 찾아가 김정은을 만난다. 그리고 무언가 큰 선물을 가져온다. 안 그래도 여권 내에서 반기문 대망론 군불이 떼지고 있는데 이 군불이 활활 타오를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요. 안영환 전 의원님, 반 총장이 김정은을 만나서 과연 어떤 타결점을 이뤄낼 수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결점이 있을 수가 없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정치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징성은 있을 수가 있지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가서 첫째는 이제 문제는 김정은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당연히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못 만나고 온다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굉장히 모양새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해지죠. 만나겠죠. 이제 만나면은 그럼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할 겁니다. 뭐야? 어떤 성과물 있을 것인가. 그런데 성과물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무슨 남북 간에 뭐 적십자 회담에 관해서 뭐 누구를 하느냐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두리뭉실한 큰 틀에서 이야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큰 틀의 이야기를 할 텐데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반기문 사무총장이 김정은과 합의한다?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상징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 시간에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성과물을 국민들은 평가할 겁니다. 어떤 성과물인지. 그러나 이제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굉장히 고민을 할 텐데 예. 발표 시점이 재밌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쯤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발표를 2, 3일 전에 하려다가 이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프랑스에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서두로 발표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갑자기 내일 모레 간다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파리에 가서 올랑드 대통령과 만나서 했다든지 전 세계 반테러 그 모임을 자기가 주도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예. 갑자기 느닷없이 북한을 간다니까는 전 세계 언론이 갑자기 좀 의학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파리행이 아니라 평양행이다.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사전에 약속된 거기 때문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한국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생각했다면은 국내 정치가 또 한 번 김정일, 예. 김정은 아련 정치로 가버린다. 어허. 많은 국내 정치인들이 김정일이나 김정일 한번 만나보고 와서 그것을 국내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많이 엿보였어요. 예. 이제 이런 건 좀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런 게 아닌 순수한 의도로 갔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충북의 딸 이민선 변호사님. 충북의 딸로서 이 충청도 대망론이 자꾸 떠오르려고 하면 사그라들고 떠오르려고 하면 사그라들고 하는데 이 반기문 총장의 이번 평양 방북 환영할 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영하죠. 환영한다. 그럼요. 역시 충북의 딸이에요. 네, 예. 북한하고의 대화는 저는 언제든 실무전이든 고위급이든 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 하필이면 이번 주일까? 안 그래도 유엔이 하는 일 없다고 전 세계에 비아냥을 받고 숨어있는 조용한 유엔 사무총장 기름 바른 미꾸라지라는 예. 소리를 들으면서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리에서 전쟁의 거의 준전시 상태일 정도로 129명이 최소 사망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 그것도 얼마 전에 회의에서 유엔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 큰 소리친 당사자께서 예. 북한을 간다라고 하니 1번 유엔 사무총장의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또 한 번 나오겠구나. 2번 물론 나눠 갖는 건 알지만 한동안 아시아에서는 또 유엔 사무총장이 안 나오겠구나. 3번 그리고 이제 여권의 일부 친북 인사들이 꿈꾸는 게 이원 집정부제였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리고 내각은 그다음에 내치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더더욱 외치에 신경 쓰셔야 될 분이 예. 좀 더 내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네. 그러네요. 오해받을 수 있다. 이번 주만 아니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 나올 때마다 새누리당은 반 총장은 우리 후보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반 총장 누가 만든 건데 야당 몫이다. 이렇게 서로의 지분을 주장했는데 박용진 전 네. 대변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야당이 낳은 사무총장입니까? 아니면 잠재적인 여권의 대선 후보입니까?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었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든 유엔 사무총장인 건 맞습니다만 예. 언제 때 얘기입니까? 언제 때 얘기나. 솔직해요. 인정할 뭐라고 그러죠? 영유권 주자? 예. 이런 거 할 생각 없고요. 지금 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 아까 미꾸라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보다 좀 커요. 예. 원래 이제 기름 바른 장어 이런 장어. 건데 장어였군요. 기름 바른 장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딱 이 뉴스 들었을 때 몸 다른 장어 드디어 움직이다. 몸다른 장어. 그동안 보세요. 두 자식인데 태산, 예. 신반, 예. 개헌, 예. 그리고 이번에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세 가지는요, 다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태산에 간 건 본인이 맞습니다만 그걸 올리고 띄운 건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한 거고요. 예. 친반연대. 그 동생이 그러잖아. 그 사람 누구냐고. 예. 모르는 사람인데 이른바 반기문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박연대를 카피해가지고 친반연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개헌인데요.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문종 친박 쪽 홍문종 의원이 예.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면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연대가 총리 계속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한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반기문 사무총장 쪽에서 한 게 아닌데 이번에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개성을 방문하려다가 느닷없이 북한 쪽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망신 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처럼 가봐야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갈등의 가장 핵심은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고요. 군사적 대결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풀어낼 권한이 유엔에는 없죠.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유엔은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북에 식량을 제공하거나 죄송합니다. 식량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유엔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 정도의 상징적인 성과는 얻어가지고 올 가능성은 아니, 기본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평양에 방북을 해서 김정은과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중요한 뭐랄까요, 디딤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 또한, 기대점 또한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자꾸 반 총장의 이번 뉴스 속보를 들을 때 이 사진 한 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이 태산이랬죠? 네, 태산 사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태산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산이 워낙 큰 산이다 보니까 아직 화면으로 띄우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친반연대라는 이름의 정당이 이번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반 총장의 동생조차 친반연대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친반연대 정체가 좀 드러났던데 실체가 뭡니까? 친반연대를 추진하는 사람은 과거에 17대 총선에 서울의 예비 후보로 어떤 행복당? 뭐 이런 걸로 등록을 해서 출마했던 분인데 정말 쉽게 말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전혀 무관한 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공약이 과거에 이번에 내는 공약이 재밌더라고요. 친반연대 공약. 유엔을 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겠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200명 이상을 다음에 당선시키겠다. 예. 약간 이제 황당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모습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반기문 총장을 국내의 정치에 활용하라는 세력이 그만큼 있다. 예. 하는 거에 반증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미디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반기문 총장이 아까 말한 대로 국내 정치에 언제든지 어떤 화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예.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반기문 총장이 과거에도 여론조사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나를 국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안 국내 정치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을 뺐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넣어서 돌려봤더니 1위로 나왔어요. 예. 반기문 총장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나는 국내 정치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거든요. 나 출마 안 한다 얘기만 하면은 반 총장 사실 본인이 직접. 끝입니다. 예. 얘기를 안 하세요.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또 자주 반기문 총장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무슨 소리야. 예. 나 절대로 관여 안 해 이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빈도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둘러싼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에 절대 안 나간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신다. 태산 사진 준비됐답니다. 자, 이 태산을 반 총장이 등반하는 모습이 중국 매체에 보도가 돼서 반 총장이 태산을 갔다는 것은 왕을 꿈꾸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측을 냈는데. 또 비 내리는 날.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중등태산. 우중등태산. 그래서 중국의 이 네티즌들은 반기문 대망론이 진짜 사실이구나, 팩트구나라고 했는데 박준진 전 대변인, 예. 절대 대선을 안 나가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간다는 생각이 없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봐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좀 아는 분들의 반기문 총장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그냥 그 천성이 외교관이고 관료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대에 대한 쟁투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권력도 쟁취하고요. 그 권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고 법도 만들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제거하기도 해가면서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그야말로 그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의 스타일이 상대와의 갈등을 조정할 줄은 알지만 그 사람과의 척을 지고 싸우고 하는, 특히나 대한민국 정치권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정치권이 막 엎치락뒤치락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와서 몸을 굴리고 하실 만큼의 어떤 그런 게 있느냐, 전투력이 있느냐, 견뎌낼 만한 그런 강심장이냐, 여기에선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숟가락은 있다.
밥을 차려놔라. 먹어는 주만. 예. 이런 정도의 의사는 분명히 있으신 걸로. 나는 숟가락은 있다. 예. 밥만 차리면 내가 국이든 밥이든 먹는다. 예. 그건 숟가락만 올리겠다.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의 지지자들이 친반연대를 만들었다. 정성희 위원께서 조금 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지자들 친반연대에서 반 총장의 노벨 평화상 수상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안용환 전 의원님 궁금한 게 연세가 좀 있으신 반기문 총장과 한참 어린 아들뻘입니까? 그 아래인 김정은이 마주 앉아서 어떤 대화를 할까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거의 뭐 손자뻘 가깝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44년생입니다. 예. 올해 72살, 2017년이면 74살, 대통령 임기 시작하면 75살, 대통령 임기 끝나면 80살입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생각보다 많으신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김정은과 만난다면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가 나오겠지만은 성명서는 이제 예쁘게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효성인 건 나오기는 왜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가 그렇게 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상징적인 자리. 기본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살림을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 좀 약간 착각하는 게 전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전 세계 대통령을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그냥 그런 자리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유엔 살림한 자리인데 그러나 이제 유엔이라는 상징성을 유엔은 각국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대표가 따로 없습니다. 사무총장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평화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북한 가서 충청도민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은 본래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을 가면은 여기 상징성 분명히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북한을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에서는 가끔 사실보다도 인식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국내 정치적 행보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기문 사무총장도 그걸 의식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 총장 평양 방북하실 때 북한 전문가인 우리 돌직구쇼에 안용환 전 의원도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저도 좋겠지만 전혀 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 총장과 인연이 없으시고 별로 없습니다. 아니 대학 선배는 맞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엔 총장으로선 처음으로 이번 주에 전격 평양을 방북해서 아마도 김정은을 만난다라는 뉴스 속보 저희가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인데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 두 도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먼저 첫 번째 도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는 13일 금요일 최악의 테러였습니다. 파리도 울고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 시민들도 울었습니다. 파리 연쇄 동시 테러 소식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아수라장이 된 도심.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현장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총 6곳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 테러로 129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들이 많아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테러가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인 IS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C'est un acte de guerre qui a été commis par une armée terroriste, Daesh, une armée djihadiste contre la France. IS도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테러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프랑스가 무슬림을 공습하고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테러를 감행했다고 알렸습니다. 도심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테러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프랑스.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프랑스 관광 명소들이 문을 닫고 학교들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인 것은 인근 국가들도 마찬가지. 벨기에는 파리 테러와 관련해 1명 이상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고 추가 테러에 대비해 프랑스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비행기 테러 가능성이 담긴 트위터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프랑스행 여객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등 테러 위협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129명이 최소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이번 파리 테러 사건. 주말에 벌어진 이 파리 테러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는 이 순간에 파리에 테러를 벌인 용의자들의 신원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러 용의자 8명 중 적어도 2명이 난민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프랑스 파리로 위장 잠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신 정성희 위원님, 난민 위장, 사실은 모든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올 때 그 난민들 속에, 선량한 난민들 속에 혹시 테러범이 섞여 들어오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난민, 그 축구장에서 자폭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은 그 들어온 시점이 저는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로 들어오면 난민 신청을 받잖아요. 그리스에서 난민 등록을 한 시점이 10월 2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월 2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이 테러를 일으키라는 그 어떤 미션, 그 사명은 그 전에 IS로부터 바꾸서 난민들이 탈출 행령을 할 때 들어온 것이 10월 2일인, 등록한 게 10월 2일이니까. 그 말씀은 이미 이번 프랑스 파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연쇄 테러는 한참 전에 기획이 됐었고. 제 생각으로 6개월 이상 준비를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크고 작은 테러가 8군데에서 됐을 때는 이미 뭐 연초나 뭐 적어도 여름에는 준비가 됐고요. 또 그 전부터도 지금 나오지만 IS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계획된 어떤 난민 행렬에 들어와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재 드러난 것만 7명, 한 명은 지금 도주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7명, 그 중에서 지금 7명 중에서 2명이니까 사실은 신원이 더 밝혀지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지난 9월에 우리 쿠르드 아이, 터키에서 죽었던 아이 사건 이후로 지금 난민 정책의 포용 정책의 문을 열었던 그런 유럽의 어떤 난민 정책에 크게 변화를 가져와서 난민 정책의 그 난민의 문이 닫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IS가 노리는 것은 이 반난민 정서에 불을 붙여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난민들을 오히려 자기네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테러를 저지르는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기획됐고 한 달 전에 이미 난민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그리스를 거쳐서 프랑스 파리로 들어왔다. 매우 치밀한데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 파리에는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사실은 파리, 프랑스 정부에서 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측면이 있는데 프랑스 여론이 돌아서진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기도 한데 프랑스에서 근데 예. 지금 더 충격인 거는요. 난민의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온 것도 섞여 들어온 거지만 그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내의 자성적 테러리스트, 프랑스 국적인 사람과 협력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테러를 일으켰다는 거에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IS 추종자와 바깥에서 IS 세력이 결합해서 프랑스 국적인 사람과 알제리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가 사회복지가 되게 잘 돼 있고 그 유럽 내 어떤 나라 중에서도 가장 사회주의에 조금 더 가까운 모델을 갖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성적 테러리스트가 생겨서 지금 테러가 발생한 곳이 프랑스 파리의 19라는 곳인데요. 프랑스 파리의 약간 동북부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기보다는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하고는 좀 떨어진 정말 자국민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자국민들이 많은 곳에 것에서 그때의 일정 축구 일정이라든가 공연 일정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그리고 렌트카라든가 이런 세세한 모든 거를 다 협업을 해서 예. 일어난 거에 대해서 파리 시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알카에다가 2001년 미국에서 벌였던 테러, 9.11 테러. 그제의 파리 테러는 이 9.11 테러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물론 희생자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리 테러를 전 세계 시민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카에다는 정통파다. 오늘 조선신문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알카에다는 정통파였다. 그런데 이번 IS의 11, 13 테러, 프랑스 파리 테러는 막가파 수준이다. 오늘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는 막가파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일단 장소는요. 미국의 심장부 뉴욕과 워싱턴, 9.11 테러는 이랬죠. 그런데 이번 테러는 유럽의 심장부 파리,
미국의 심장에서 유럽의 심장으로 이동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도 안전할 수는 없다. 이런 우려들 전문가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러 대상은요, 상징성이 강한 건물,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 등이었다면 이번이 더 위협적인 것은 일상의 생활 공간이다. 축구장, 공연장, 카페, 식당. 특히 이번 공연장에서 인질범들이 인질극을 벌이고 결국에는 89명 이상을 사살했던 이 끔찍한 테러는 일상의 생활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비극적이었다. 테러 수법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하이테크였다면 이번에는 총과 폭탄을 이용한 로테크였다.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무기들로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거였죠. 테러 목표는요. 9.11 테러는 자본주의와 기독교 문명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그냥 그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단순 테러였다.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였다. 테러범은 지난번 때는 전 세계에서 차출된 무슬림 자하디스트 19명, 정예 요원들이었다면 이번에는 난민으로 가장한 테러리스트 혹은 외로운 늑대 IS로 구성된 최소 7명이 벌인 테러였다. 인명피해는 지난번에는 2,577명이 사망 실종, 129명 사망. 안영환 전 의원님, 9.11 테러와 이번 파리 테러를 비교할 때 특징이랄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동아일보가 정리를 잘했습니다만 상징적 충격, 일상적 공포. 9.11 테러는 비행기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성인 무역센터와 미국이라는 군사력의 상징인 미 국방부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상징을 통해서 공포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공격했던 상징적인 장소들에 대한 경비가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일상,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프트 타깃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강한 세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일상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즉 다시 말해서 IS는 전 세계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죠. 유럽에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특히 11월 13일을 타겟으로 한 것도 11월 13일이 몇 년 전에 프랑스가 이른바 IS,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공습하는 그날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공격을 한 우리의 적대 국가. 현재 IS는 자기들의 적대 국가라고 해서 십자군 동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십자군 동맹이죠. 십자군 동맹 62개의 국가를 정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로부터 자기 정부에 대한 반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전 세계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프랑스라는 국가가 굉장히 특수한 국가입니다. 첫째는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8%가 무슬림입니다. 알제리를 지배했고 알제리 사람들이 대거 넘어왔었기 때문에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무슬림들의 인구 격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과거 리비아 공습 때요. 프랑스가 맨 선두에 서서 리비아 공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외국 언론이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역시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국가는 틀리다. 리비아의 정부와 협상을 하다가 공격해버린 겁니다. 프랑스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인데 저는 프랑스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IS 잡는 전쟁에 선두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궁색하게 됐습니다. 오바마가 이게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소극적이었고 불과 며칠 전에 IS는 다 봉쇄됐다라고 했었는데 봉쇄됐다는 오바마가 말했던 봉쇄된 IS가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번에는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다. 물론 IS의 전 세계에 대한 테러도 더 급증할 것 같다. 전 세계 어디나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테러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 IS가 자행한 정말로 충격적인 테러였는데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를 키워드로 한번 살펴본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IS 세력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도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미 대한민국도 IS의 테러 타깃에 올라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본 이번 IS 테러를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스승에게 파문당한 제자다. 이 IS라는 조직, 스승인 선생님격인 알카에다가 볼 때도 너무나도 잔혹하다. 그리고 IS의 테러 대상이 너무나도 무차별적이다. 결국 2014년 알카에다조차 우리와 노선이 다르다라면서 이슬람 과격 세력인 IS, 이 제자를 방출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말인즉슨
IS는 알카에다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막가파 조직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점은요, 이 IS가 스스로 국가를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국가다. 현재 중동은 서방에 오염돼 있다. 작년 6월에 독립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IS는 현재 중동 국가조차 테러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과 후세인이 낳은 악마다. 미국과 후세인이 낳은 악마다. 미군에 맞서면서 이 IS 세력들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고요. 반정부 군벌들을 흡수해가면서 점점 더 덩치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곧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 이어지는데요. SNS 전략의 달인이다. 알카에다와 다른 치명적인 특징 하나. IS는 인터넷 동영상과 SNS에 매우 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 김모군도 IS로 넘어가서 IS에서 전쟁 훈련을 받고 있는 외국인 소년 부대에서 훈련 중이다. 우리 정보원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슬림도 무차별 공격을 펼친다. IS는 무슬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말인데 박용진 전 대변인, 아니 IS가 무슬림도 무차별적으로 수틀리면 공격합니까? 그 같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기억하겠습니다만 요르단 그 비행기 조종사 예. IS 근거지를 이제 공습하다가 추락해서요 생포됐습니다. 근데 끔찍하게도 그 화형식을 해버렸죠. 근데 그거를 그 동영상을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 요르단 조종사도 역시 무슬림이었고요. 이집트에서 11명의 그 이집트 자국민들을 또 참수를 했는데 역시 무슬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격을 하거나 예. 참수를 하는 등의 이제 어떤 학살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스승에게 파문당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알카에다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문에 거의 반발해서 만들어진 스타트를 했던 그 조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도 역시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러 그 지부들을 모아가지고 반서방적인 어떤 테러 집단들을 모아가지고 알카에다를 결성을 하고 명령과 지시를 한꺼번에 이제 움직였는데 시리아를 근거지로 하는 이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가 예. 바로 이 IS의 어떤 뭐 본체였습니다. 근데 이 알카에다 본조가 볼 때도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 네, 그리고 뭐 내부에 같은 이슬람 그 형제들에 대한 공격까지도 하고 이러고 나니까 파문을 했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과 이 상식이 완전 달라서요. 우리가 기억하기에 알카에다는 알카에다의 주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알자지라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테이프를 전달해서요. 예. 육성 테이프나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을 해서 그거를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는데 여기는 SNS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운둔형들 그다음에 곳곳에 외로운 늑대들을 불러내 가지고요. 너희가 있는 거기가 바로 전선이다. 거기에서 테러를 저질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을 불러들여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스스로 테러를 조직하도록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지능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발전된 형태의 잔인한 테러 집단으로 볼 수 있죠. 이번 프랑스 테러로 희생된 139명, 129명의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두 도시 이야기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도시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도시는 어디일까요?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주말 동안 이 광화문은 정말로 혼잡했습니다. 폭력 시위다. 무슨 말이냐? 경찰의 진압이 너무나도 심했다. 과잉 진압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 시위입니까? 경찰의 과잉 진압입니까?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선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모처럼 만에 등장했습니다. 저희 돌직구 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코너, 이른바 신문의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면대면입니다. 오늘의 면대면은 바로 이 광화문 이야기입니다. 면대면 들어주세요. 네, 지금 안영환 전 의원과 박용진 전 대변인이 들고 있는 두 개의 신문이
얼핏 봐도 서로 다른데 박용진 대변인이 들고 있는 신문의 제목만 일단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건 뭐 물대포 맞은 68세 노인이 쓰러졌는데도 경찰이 15초간 이 쓰러진 노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준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경찰의 과잉진압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께서는 뭘 들었습니까? 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2면인데 광우병 선동꾼들 또 상습 폭력 시위단체 집회 제한 필요라는 비판적인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면씩 좀 기사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께서 먼저 광우병 선동꾼들이 또 이번 시위에 있었다. 사실입니까? 그렇죠. 2008년 그 미국 쇠고기 반대 시위했던 단체들죠. 그분들 요즘 미국 소고기 안 먹습니까? 그러게요. 궁금해요. 어떻게 됐죠? 나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 미국 소고기 먹으면 뇌에 뻥뻥뻥 구멍 뚫린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3년 지났지만 뇌에 구멍 뚫렸다는 아직 환자 못 봤습니다. 네. 저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뚫리네요. 어찌됐든 광우병 그 선동꾼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집회 본부에 참석했던 단체가 대부분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번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53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19개 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본부에 포함됐던 단체고 또 2개의 단체는 법원이 이적단체 판결까지 내린 단체가 포함됐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이적단체 2곳이 이번 시위에 참여를 했다고요?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에는 뭐 이런 집회 시위에 관해서 처벌받은 단체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위에 참석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현재 경찰 추산으로는 대한민국에는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전문 시위꾼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뭐 부산에서 조선소, 한진조선소 타체 터지면 몰려가고, 그다음 평택에서 미군 기지에서 몰려가고,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몰려가고, 이 시위에 상관이 없이, 전문 부자에 상관이 없이 몽땅 몰려다니는 그 전문 시위꾼들이 한 3,4천 명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또 이번 광화문에 또 나타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동아일보 기사가 지적을 하는 것은 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왜 늘 청와대를 진격하자는 것이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로 진격했다. 그거죠.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나 미국 대사관 등 주한 외교 공간이 있는 광화문 일대는 직시법상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상사가 빤히 보이는데도 굳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이번에 불법 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사실 광화문 일대 상가들이 전부 이번에 속된 말 사업 장사를 못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지요. 많은 시민들도 지나다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동아일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선동꾼들이 또 이번 시위에 포함이 돼 있었고, 지금 경찰 버스 흔드는 그림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명했던 단체 2곳이 이번 시위에 참여를 해서 이석기 석방, 국보법 폐지, 청와대 행진 이런 문구들을 외쳤다라는 것이 방금 소개해드린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경향신문은 논조가 확 다릅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지와 이제 뭐 진보지가 딱 의견들이 다른데 보수지 같은 경우는 집회 폭력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진보지 같은 경우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집회가 왜 만들어졌고 왜 개최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제 집회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고 그 폭력적인 어떤 상황이 난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참가자들은 주로 노동자,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노동자들과 그러니까 전국 농민회가 중심이 된 농민들입니다. 이분들은 뭐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월급이 팍 깎이거나 어느 날 갑자기 쌀값이 폭락하거나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적 폭력 상황에 딱 직면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집회가 열렸는데 이제 모든 관심이 이제 이게 폭력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어제 집회 상황으로만 몰려가게 된 것은 제가 볼 때 좀 이제 아쉽고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8세 전남 보성에서 상경한 노인분이신데요. 이분이 일단 7, 8m 거리에서 경찰이 이 살수차, 꼭 물대포라고 불리는 이 살수차에서 물을 쫙 뿜어냈는데 이 수압이 엄청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뒤로 빵 하고 넘어졌습니다. 뇌진탕 상태가 됐는데
이 경찰에서 이 철수 물대포를 계속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15초간 발사를 했어요. 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서 그분을 이제 구해내려고 쫓아갔는데 그 구해내려고 쫓아간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제 뭐 물대포를 계속 직사해서 조준 사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를 향해서조차도 이제 물대포를 쏴가지고 그 시위대들에게 공분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경찰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 경찰의 신고된 형태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쨌든 이 집회를 주도하신 분들과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운영하고자 하는 진압 장비들의 운영 지침이 또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운영 지침이 또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측에 대한 책임은 또 따로 별도로 물어줘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나 안영환 대변인처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회적 갈등, 사회적 고민에 대해서 잘 풀어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정치권이 제각각 뭐 자기 당내 문제로 이제 골머리를 싸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야당에서는 정부의 살인적인 행위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정승희 위원님, 경찰의 진압이 과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시위대의 불법 시위, 폭력 시위의 성격이 짙었던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요. 사람들은 야당이건 뭐 시위꾼들이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보는 거고 언론도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는 어떤 뭐 전부 어떤 질 낮은 수준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아까 뭐 경찰이 준칙을 잘 지켰느냐 못 지킨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랑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대포를 맞고 그 60대 그 전농 출신의 그분이 쓰러져서 다치신 거 너무 안타까운데. 그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시위대에서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계속 쏘았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시위대로 그 심장마비가 걸려서 쓰러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김진 앵커 토요일 날 시위가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이번 시위의 목적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시위의 폭력성 때문에 정말 이 운동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실종된 것이 저는 더 안타까워요. 아니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 석방도 있고 국보법 폐지도 있고 박근혜 퇴진, 청와대 행진 뭐 이런 문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시위대가 무엇을 위한 시위인지 좀 요구 사항이 11개랍니다. 53개 단체. 노동계약, 지금 현재 개혁하는 거에 반대하고 쌀 수입 저지, 청년 일자리 창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반대, 국보법 폐지, 대북 적대 정책 폐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도대체 뭐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그야말로 여러 문제 반대 시위고 온갖 이슈 제기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시민들이 볼 때는 운동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뭐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지가 알 수가 없게 돼서 정말 진정으로 전달하는 것은 전달이 안 되고 그야말로 시위를 위한 시위, 반대를 위한 반대, 폭력을 위한 폭력만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임순 변호사님. 네,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여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저는 뉴스를 보면 볼수록 의문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전혀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한쪽에서는 과잉 진압 이야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과잉 시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던 게 딱 1번. 이 시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한 시위였을까가 1번 궁금했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분명히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차벽을 어디서 어떻게 설치를 했었던 건가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 그러면은 차벽에 대한 공격이 우선이었는가? 아니면은 시위꾼에 대한 과잉 진압이 우선이었는지에 대한, 먼저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친 분, 68세 노인이라는 것만 진보 언론은 강조를 하는데, 그럼 그분은 다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의 사실관계는 무엇인가를 봤는데 그나마 오늘 신문을 보니 중앙일보가 꼼꼼하게 이것저것 그 논점에 대해서 각각 다루고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신문 기자가 직접 따라갔다고 합니다. 올바른 시위 문화를 선도하자는 취지에서요.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같이 갔습니다. 서울 변호사회를 대동하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먼저 이게 강화문 요 광장에서의 시위만 금지되어 있었을 뿐 3개 도로에서 걷는 것까지는 허가가 났어요. 근데 이미 걷는 것 자체가
도로를 벗어나서 심지어 중앙상도 벗어서 걷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미 불법 시위의 성격이 시작됐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예. 돼서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경찰이 시위대를 막더라도 소용이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차벽이 보이긴 보였는데 위헌 판결이 났던 차벽은 3일 내내 차벽을 설치해서 일반 시민도 통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났던 거죠. 이번 경찰의 차벽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차벽에 대한 공격이 먼저 발생을 하더라. 화염병이라든가 뭔가 이 봉을 들고서는 하는 이런 시도가 먼저 발생을 했다. 끈을 들고 차를 끌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물대포가 발사가 됐는데 물대포가 사람 경찰 15m 밖에서 하반신을 겨냥하도록 되어 있는데 7m 있는 데에서 사람을 향해서 직사한 것은 분명한 또 규칙 위반으로 보인다라고 중앙일보가 조목조목 좀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 평화적 시위를 하려는데 경찰이 과잉 진압하니까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것은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경찰차를 끌어대기 위한 30m짜리 줄을 준비해 옵니까? 어떻게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1m짜리 강목을 들고 옵니까? 쇠파이프도 있어요. 쇠파이프 들고 옵니까? 예. 어떻게 평화적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맨 앞에는 복면과 모자를 쓴 사람 내세웁니까? 이미 이것은 아예 경찰의 과잉 대응을 유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공격해서 경찰이 과잉 대응 유도하면 결국은 그걸 핑계를 삼겠죠. 사실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68세 할아버지의 그걸 가지고 자꾸 폭력성을 피해 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걸 부과시킴으로써 경찰의 폭력성을 부과시켜서 본인들의 폭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위대 폭력성을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예. 역력히 엿보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든 폭력 시위를 주장했던 것이죠. 아까 정말 여러 가지 이슈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마지막 시위대들, 대한민국의 전문 시위 난동꾼들이 광화문 와서 마지막 축제 한번 펼친 겁니다. 그냥 전문 시위꾼들의 송년회다. 그렇죠. 송년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이슈를 몽땅 가지고 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격 시위를 일단 유도한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평화적 시위라면 그런 장비를 왜 들고 옵니까? 예. 그리고 경찰을 사실 아까 노인 68세 되신 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과거 카톨릭 농민의 부회장 출신이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약간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이신데 경찰이 쓰러진 노인네가 심장병이 됐다면 알고 쐈겠습니까? 예. 경찰 만약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책임자가 문책을 당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마 경찰은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다중에 있는 것을 쏟아 보니까 아마 물대포가 집중이 됐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이 의도적으로 겨냥해서 68세 된 노인을 사망하게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폭력성을 피해 나가는 그런 의도도 타당치 않고 어찌됐든 이번은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올 1월부터 한국 진보연대라는 곳에서 이미 추진을 했었다. 준비됐던 얘기다. 예. 그래서 이제 단체들 전부 규합을 해서 아무튼 계획된 광화문에서 그 다음에 이번 주도했던 민노총의 전 수배중 위원장이 그랬더라고요. 광화문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민중의 잔치판을 벌였다.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을 한번 흔들 수 있는 거 한번 보여주자라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연설을 통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이런 게 볼 수 있는 의도된 그런 폭력 시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을 테고 대학생 두 분은 아마 대학생이셨을 텐데 세종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세종대 앞에 대학생들이 내걸었습니다. 무탄 무석이다. 예. 최루탄을 쏘지 마라. 그러면 돌 던지지 않을게. 그때 경찰이 내걸었죠. 사자성어죠. 무탄 무석. 무석 무탄이다. 무석 무탄이다. 돌 던지지 마라. 최루탄 쏘지 않을게. 예.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대학생들의 시위는 뭐였냐면 광주에서의 일단 일반인들을 학살하고 딛고 일어난 예. 군사정권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데 나중에 어디로 좁혀지느냐면 교문 돌파 투쟁을 통해서 그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만 그때도 언론이 이제 비춰지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정치권의 책임이 큽니다. 이 상황을 정치권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노동개혁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정하실 거예요. 임금을 깎자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난데없는 날벼락이죠. 느닷없이 쌀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쌀값 지금 폭락해가지고 엄청난 고통 중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한중 FTA를 하면 농민들에게도 큰 날벼락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잔치 한번 벌리자라고 나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켜켜이 쌓여있는 분노와 한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애초부터 폭력적인 성격이 준비됐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갈등과 이런 사회적인 어떤 논의를 좀 정치권이 잘 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집권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앞선 어떤 정책과 대안들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참아라 희생하라면 벌써 몇십 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폭발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채로 폭력이 난무했다라는 얘기만 계속 가득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폭력과 관련된 양측에서의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어제 집회가 만들어져야 됐던 사회적 의제와 논제에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어쨌든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 문 대표도 지적해야 된다. 문 대표도 폭력 시위 부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참가한 분들이 어렵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폭력 시위만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명백히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면대면 저희 돌직구쇼의 코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뜯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정말로 면세점 춘추 전국시대. 잠실 잃은 롯데는 지금 충격과 경악과 공포와 할 수 있는 형용사들은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대성통곡 엉엉 울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면세점 대전의 결과 뚜껑을 열었더니 임유선 변호사님 롯데 입장에서는요. 그 욕을 먹으면서 롯데 잠실 타워를 지었는데 면세점은 날아갔어요. 롯데는 아마 올해를 최악의 해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올 초에 재계 가장 큰 뉴스는 면세점 사업 허가권이 어디로 가느냐, 특허권이 어디로 가냐가 가장 큰 뉴스였단 말이에요. 면세점 하나 잘 운영하면 1년 수익이 수천억인데. 요즘 유통업이 제일 어려운 와중에 그나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면세점 사업이란 말이에요. 올 초에 어디로 가냐가 문제였는데 하반기에도 이제 세 곳에 특허권이 바뀔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롯데 형제의 난이 터지면서 롯데가 최소한 시내 면세점을 3곳을 갖고 있거든요. 소공동점 갖고 있고 롯데월드점, 잠실 롯데월드점 갖고 있고 코엑스점 갖고 있는데 최소한 3곳 중 한 곳은 잃을 거다라는 의견을 우세했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냥 국민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근데 예상대로 롯데월드점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누가 가져가게 됐냐면은 신세계, 바로 이제 소공동 신세계가 본점 7층을 다 내놓겠다라고 한 거죠, 면세점으로. 그리고 또 어디가 잃게 됐냐면 SK 네트워크스.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SK 네트워크스가 어디 면세점을 갖고 SK가 면세점 갖고 있어요? W 호텔, 워커힐 호텔 있는데 강장동에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출액 자체도 되게 떨어집니다. SK와 롯데는 면세점 하나씩 잃었군요. 그리고 대신 어디가 가져갔냐? 두산 동대문 상권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목하에 두산이 가져가게 돼갖고요. 롯데가 하나 잃고 SK가 하나 잃은 대신 두산이 가져가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선 신세계가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한화가 두산 면세점 사업에 앞장서게 됐죠. 이 바람에 롯데의 타격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먼저 면세점 옮기는데 3천억이 들었었거든요. 그 3천억 잃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 사업도 완전 직격탄을 잃게 됐고요. 그다음에 호텔 롯데의 주식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네요. 정성희 위원님, 그 롯데의 형제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살 찌푸렸습니까? 안 봐도 되는 뉴스, 안 들어도 되는 뉴스를 롯데 때문에 계속 지켜본 국민들의 감정도 이번 면세점 심사에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면세점 심사를 하는 사람 측에서는 아까 말한 어떤 동대문 상권을 살린다든지 강북을 살린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득실 효과를 봐가지고 결정을 했겠지만 결국 그 근저에는 아니 저렇게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준 기업이 또 가져가? 이런 것이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면세점 승자를 주가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주식은 미리 알고 있었다. 어저께 그 면세점 사업자 발표는 그 시위가 난무하는 그날 토요일 날 밤에 이루어졌거든요. 보통 통상 이제 뉴스를 쓰게 하기 위해서 평일날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관세청이 토요일날 밤에 잡은 것은 이 보안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주가를 보면은 신세계가 12.6%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두산도 장 초반에 물론 끝까지 그 종가는 그렇지 않지만 장 초반에는 13% 넘게 급등해서 52주에 새롭게 쳤다가 다시 떨어졌고 또 SK 네트워크스는 3%로 전날 금요일날 주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세점 사업 결과가 토요일 날 나오기 전에 이미 국민들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아까 말한 이런 기업에 대한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다고 봐야지 옳겠죠. 그러니까 롯데 떨어질 건 다 알고 있었다 국민들의 이 말인데 아니 근데 123층 월드타워 거기 안영환 전 의원 사시는 집 동네에 있는 그 롯데 네. 월드타워 그거 어떡합니까 이제? 제가 송파에 살고 있는데 네. 그 동네입니다. 근데 일단 롯데 측은 굉장히 그 롯데 월드타워 123층 550m짜리가 들어오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 사도록 가는, 즉 관광지와 면세점 함께하는 게 요즘에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추세인데 그걸 잃게 됐다는 것이죠. 게다가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3천억 원 더 들여서 엄청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롯데 측뿐만 아니라 그 인근 상권까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롯데월드에 아마 1년에 수백만 아니면 1,000만 명 이상이 내 외국인 합쳐서 올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맡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답니다. 현재 코엑스점을 롯데 월드점으로 옮겨올 경우, 롯데가 코엑스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옮겨올 경우 어느 정도 타겟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가와만서성 집안 단속을 잘해야 사업도 잘 된다. 그러네요. 형제끼리 안 싸웠으면 될 것을. 광고 보고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피날레 기사로는 사진 몇 장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입니다. 핏빛 테러, 총성에 쓰러져간 똘레랑스 정신. 전 세계에서는 현재 프랑스 테러 희생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기 삼색 애도 불빛 위로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님 동상에도 프랑스의 국기 상징인 세 개의 빛이 비쳤고요. 시드니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도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의 애도 불빛이 켜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진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 바타클란 극장 앞에서 독일의 피아니스트인 다비드 마르텔로가 평화 로고가 붙은 피아노를 가져와서 애도의 의미로 존 레넌의 이매진, 지금 연주되고 있는 이 노래,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날 프랑스 시민들은요, 바타클란 극장 인근에 꽃을 놓고 촛불을 밝히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글귀도 지금 보이네요. 전 세계 시민들이 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다시 한번 프랑스 테러의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ays to ourselves, don't have to share with me.